정세랑은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역사교육학과 국문학을 전공했고 민음사와 문학동네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2010년 판타스틱의 드림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이만큼 가까이로 장기 장편소설상을, 2017년 피프티 피플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드라마 각본 작업을 시작했으며 보금교사 아는 형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집 옥상에서 만나요, 목소리를 들을게요, 장편소설 덧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하나뿐, 재인 제육 재운, 보금고사 아는 형, 시선으로부터 등이 있다. 저는 동시대 작가들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SF 작가들을 좋아해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문학계의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져서 안심이 됩니다. 고전을 읽는 것도 좋아해서 과거의 작가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언제 읽어도 좋아요. 상쾌한 스마트함 사랑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메리 셀리도 좋아해요. 이 사람이 나와 선조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상한가요? 버지니아 울프의 글도 반복해서 읽습니다. 마르크 레비 영삼. 마르크 레비는 프랑스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을 쓰는 소설가이다. 그는 첫 소설 천국 같은 애 성공에 힘입어 건축가에서의 재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세상의 편견과 증오, 억압을 반대하고 예의 없이 술술 읽히는 가독성과 풍부한 유머, 상상력의 독자적이기자 작사나 영국 시나리오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설가로 전업했고 이후 20여 편의 작품을 통해 천부적 이야기꾼, 사랑과 정의 자유를 옹호하는 로맨티스트이기도 한 그는 매 작품인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글 쓰는 일은 항해와 같아요. 이토록 다양한 일을 겪기에 인생은 충분치 않다. 며칠 사이에 당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강렬한 티저 영상 및 몇 편이 올라왔던데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가요? 제 다음 소설인 9의 예고편입니다. 3권짜리 시리즈물인데 첫 번째 타이틀은, 두 번째 타이틀은, 그리고 마지막 건 아직 말할 수 없어요. 9월 21일에 처음 것이 나오고 이후 차례차례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잡스 소설가 인터뷰 참여를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요. 흥미로운 인터뷰 제안에 노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한 신뢰이죠.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작가 중에서 제가 선택받은 건데 그렇다면 예스라 말하는 일이 최소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당신이 있는 뉴욕은 현재 일련의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영화나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뉴욕에 살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해 본 일이 없었죠. 저녁 8시 이후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전쟁통과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장 한복판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 저로서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현재 정권을 잡은 권력의 술책을 끝내려고 민주사회 전체가 요동치는 이념 전쟁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죠. 지난 3년간 공화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온 근본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1930년대 독일 정부가 그랬던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소설가인 로맨 가리는 꽃병에 담긴 셀 수 없는 물방울들이 넘치지 않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는데요. 제가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 밑에 깔려 사망하면서 결국 이 꽃병에 물이 넘치고 말았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더 심화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경우 본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유사한 사건이 그간 셀 수 없이 많이 자행되었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죠. 과거와 달리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일련의 상황이 모두의 눈에 의해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억압과 폭력, 불평등, 그리고 독재 정치를 투명하게 비추는 카메라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인종차별에 반하는 현 미국의 움직임은 새로운 시대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미국의 새로운 미래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한
조지 플로이드 딸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뉴욕에 산 지는 얼마 되었나요? 횟수로 11년째입니다. 지금껏 짧고 긴 기간을 머무르면서 다양한 나라를 거쳐왔어요. 워낙 세상에 가진 여러 얼굴에 관심이 큰 사람이라서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완전히 다른 문화를 발견하고 제 것으로 간직하고 싶은 열망이 컸어요. 언제나 여행하는 삶을 꿈꿔왔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일은 감수성을 기르고 타인과 그들의 문화를 포옹하는 마음 또한 자라게 해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아마 당신이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소명을 발견하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우리 삶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묵기 전에 시장의 위치부터 파악합니다. 시장에 가면 그 도시에서는 사는 진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거든요. 동시대 사람들 본연의 모습, 꾸밈 없는 그대로를 발견할 수 있죠.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는 사람,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쇼핑만 하고 떠나버린 사람, 이렇듯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일이 제게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장소 중에서도 왜 하필 미국을 집으로 선택했나요? 10대 시절부터 미국 문화를 동경해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제 동경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으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책은 오늘날 마르크 레비를 만드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미국 예술사의 에드워드 호퍼가 한 축을 맡았던 것처럼 말이죠. 제이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과 같은 명작들을 접하며 점점 미국에 가보고 싶어졌고 가야만 한다는 신념이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17세 때 실제로 미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친구들과 플로리다 남쪽에서 출발해서 캐나다로 향하는 로드트립을 강행했거든요. 2달여의 여행 기간 내내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거기서 한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토록 다양한 일을 겪기에 인생은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부디 앞으로의 제 여행이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는 경계를 믿지 않는다. 혹시 문학에서는 더더욱 어떤 사람들은 벽을 쌓지만 작가들은 지평선을 그린다. 근시안적인 정치인들이 피부색이나 믿음 또는 국적으로 인류를 나누려 하는 곳에서 작가는 세계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남을 조롱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다뤄지는 소설 PS 프롬 파리의 메인 캐릭터인 폴은 당신 자신을 염두에 두고 쓴 인물인가요? 건축가에서 소설가로 캐리어를 변경한 점, 첫 소설의 성공과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점 등이 당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PS 프롬 파리의 볼은 제가 상당 부분 투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소설 속 주인공의 직업이 작가일 때가 많은데요. 대개 이들은 박식하고 얼마나 자신이 커다란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며 숭고하게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지 세세하게 밝히곤 합니다. 저는 정반대의 상황을 그리고 싶었어요. 폴은 사고처럼 우연히 작가가 되고 자신의 재능을 부정합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 그를 한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본디 남을 조롱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조롱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죠. 주인공을 다시 말해 저 자신을 비웃으면서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실감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부터 하나요? 샤워요. 아주 실용적인 행동이지만 저한테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물과 접촉하는 이 특별한 이행 과정이 정말 경이로워요. 어렸을 때 프랑스 남부의 작은 바다가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당시에는 잠에서 깨면 말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첨벙첨벙 수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특권이었고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 기억 때문인지 잠에서 깨면 먼저 차가운 물에 제 살갗이 닿아야 하나 봅니다. 샤워 이후엔 하루 3끼 중 제일 좋아하는 아침을 먹으면서 직접 간 원두로 커피를 내리죠. 한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쓰는 강행군을 이어간다면서요. 부로 밤에 글을 쓰면서까지 일상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소설가에게 일상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도 그 과정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때로는 현실 세계를 사는 것이 작가로서 세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이롭기 때문인데요. 많은 작가가 빈 종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들 하는데 제 생각엔 그저 증후군이라기보다 극도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상적인 괴로움 같아요. 한번 개를 산책시켜 보세요. 개와 나란히 걷다가 마주치는 행위를 보고 그들의 인상적인 말과 행동, 태도의 디테일을 눈과 머릿속에 기록해 봐요. 그 짧은 순간에 발견한 내용만 모아도 소설 한 편은 너끈히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라도 작가는 스스로가 만든 비눗방울 세상에서 벗어나서 장보고 요리하는 평범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죠. 과거와 달리 소설을 쓸 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골격과 레이아웃을 짠 뒤에야 글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그만뒀습니다. 제게 글쓰는 일은 항해와 같죠. 항구를 벗어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시점을 짚을 수는 없지만 목적지보다 목적지로 항해하는 그 여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모든 장인이 그러하듯 저는 이 대목에서 저 자신이 예술가가 아니라 장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 결과 이제는 두려움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상한 캐릭터들과 함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죠. 얼마 전 한국에 출간된 그녀 클로이는 신분과 피부색, 처지가 다른 두 인물의 사랑과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남녀의 미묘한 사랑과 감정을 묘사하는데 당신만한 작가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이 이야기는 그를 토대로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보듬어가고 사랑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탄 여성을 편견 없이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 모든 남성이 클로이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일,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일이 그녀 클로이를 쓸 때 제가 세웠던 목표였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사랑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더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다수의 종교 지도자 혹은 신자들이 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을 할 수가 있죠? 신을 믿는다면 신이 창조한 세상과 인류 또한 마땅히 신뢰해야 하지 않나요? 미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 맥락 같아요. 미적 기준은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제 경우 사춘기 시절 우연히 TV 광고에서 본 어느 아시아 여성에게 반해서 한참 동안 아시아 여성에 대한 동경에 빠져 있었죠. 제겐 그의 얼굴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좀 보세요. 서로의 차이 앞에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감정만 느낄 뿐이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부감. 그를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에 빠지는 것. 제 인생 전체는 후자의 과정과 같아요. 사랑, 연대와 같은 감정에 특히나 예민해 보입니다. 몸은 자라도 어린아이의 감각주의 일부는 몸속 어딘가에 저장한 채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게는 소년 시절부터 항상 뭔가에 깊이 매료되고 감탄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삶의 불완전성 앞에는 매 순간 살아있다는데 감사를 표하죠.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침이면 눈을 뜨는 풍경이 경이롭지 않나요? 저는 특히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침의 마법을 사랑하고 되도록 길게 시간을 의미하려고 합니다. 삶을 즐긴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더 정화할 거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 오늘 촬영장에 오기 전 저녁 모임에서 겨우 일을 머무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지, 이틀이라도 머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그런 생각으로 나는 기쁘게 10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다. 스케줄을 보고 내가 고작 이틀이야?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순간을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10년 후에도 나는 계속 아이처럼 주변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며 살 것 같다. 나의 삶이 계속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둘러싼 삶이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의사가 되려는 꿈을 실현할 수 없었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원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년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말이죠. 저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저 자신이 존재하는 위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걸 들으니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군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장한 시대에는 의사란 직업이 어떤 일보다 상징적이고 분명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죠. 물론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엔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소설가가 된 저는 현재 글을 매개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죠. 그렇다면 늘 소설가의 삶을 꾼 것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땐 소설가가 되겠다는 말을 해밍웨이가 되겠다는 말과 같아서 굉장히 허세로 들릴 수 있었죠. 그만큼 신성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제 형제자매에게 언제나 겸손이 제일 중요한 미덕이라고 가르치셨고 저희에겐 이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잣대였습니다. 소설가는 제 분수를 넘는 일이었어요. 가족 중에는 영화 감독이나 배우, 화가도 있었고 심지어 제 아버지는 아트북의 발행인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먼 어른들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다만 뭘 하든지 간에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감옥에서 벗어나 탈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작정 바닷가를 달리는 아이 같은 것이에요. 저는 몽상가였고 홀로 즐기는 법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쳤는데 10살 무렵에 곡을 썼죠. 음악은 저 자신을 표현하는 최초의 수단이었어요. 글을 쓰는 것은 아주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얼마 전 제가 그 무렵에 쓴 60쪽 분량의 이야기를 발견했지 뭐예요.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설가가 되는 걸 꿈꾸긴 했으나 너무 큰 꿈이라 중도 포기했나 봅니다. 당신과 아버지 사이의 일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8세 때 쓴 소설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더니 내용은 별로인데 350쪽이나 되는 글을 완성했다는 건 칭찬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 일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이후로 계속 글을 쓰지 않은 건 단지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 자신감이 없어서였죠. 18세 소년이 그만큼 방대한 소설을 쓴다는 건 소극적인 제 성격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봐요. 글을 쓰는 일은 직접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야기 속에 작가 자신을 투영하는 것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의 첫 소설에는 제 감정과 느낌이 온전히 담겼고 그걸 타인과 나눈다는 건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 쉬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 소설을 별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진짜로 못 썼다라고 했죠. 별로 못 썼다와 정말 진짜로 못 썼다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350쪽 분량의 글을 쓴 건 사실 굉장한 일이긴 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칭찬이었을 거예요. 제가 만일 자신감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내겐 재능이 있어. 천재일 수도 있으니 제대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신감 따위 없던 제게 아버지가 정말로 못 썼다고 했을 때 다 잊어버리고 그만두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점에 불면증이 있던 아들 루이를 위해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소설이라는 세계로 이끈 장본인은 루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제 아들은 제가 소설가가 되는 일 이외에도 제 인생의 많은 부분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작가 이전에 저라는 사람을 아빠로 만들어줬죠. 아버지가 된다는 건 매우 소극적이고 수줍은 일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의 심장 깊숙이 들어가려면 무한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해요.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평생 자유를 열망한 남자, 즉 저는 30년 전 아들을 태어난 이후로 이 어린 생명에 평생 기속되었죠. 이 소중한 생명의 인생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알게 된 겁니다. 그건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이면서 결정이었고 루이의 동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같은 감정을 느꼈죠. 입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사랑은 유전자 공동체 안에서만 샘솟는 감정이 절대로 아니더군요. 에드워드 호퍼, 마르크 샤갈이 그린 매혹적인 그림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감동과 삶에 진실된 감동은 절대로 비할 수 없어요. 우리를 둘러싼 삶이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아들 루이를 위해 쓴 첫 소설, 천국 같은의 영화 판권을 스티븐 스필버거가 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일이 전업소설가로 사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나요? 첫 소설의 성공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줬는데요. 우선 재정적으로 제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싱글파더였고 월말이면 늘 돈에 쪼들렸어요. 그런 제게 천국 같은 일종의 게임 체인지였어요. 처음 출판 계약을 맺을 때 출판사에서 1,000유로가량 선입세를 받았고 나중에 책이 잘 팔리면 1만 유로가량 인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첫 소설로는 기분 좋은 출발이었지만 제 인생을 확 바꿔버릴 정도의 기분 좋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싱글파더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1년에 단 일주일도 쉴 여유가 없더군요. 생계를 이끌어갈 금전적 책임이 막중했으니까요. 당시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나름대로 근사한 일이었으나 가슴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아나요?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결정된다는 걸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 소설의 영화판권을 사면서 제게는 활주로가 생긴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 루이가 담길 바라는 남상상이 담겼다고요? 저는 루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루이 나이에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그건 불가능해였습니다. 제 윗세대는 특히나 불가능한 세계를 자체 조종해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 주변 어른들에게 미래에는 사람의 심장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게 돌아온 대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였어요. 왜냐고 물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러고 대답이 다시 돌아왔죠. 그야말로 안 되는 일투성이었어요. 그런 제 앞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커피를 마시면서 당신 소설은 정말 멋져요 라고 했을 때 제 다리를 몰래 여러 번 꼬집어 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스필버그의 사무실에서 꼬박 5시간을 대화하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사실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영화판권을 사서 제작을 확정짓는 약 7개월 동안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어요. 아직 소설도 출간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제 귀에 그의 제안이 상고 200m 지점에서 낙하산을 보여줄 테니 일단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뛰어내렸고요. 이 소설은 루이가 자기 죽음을 믿고 실현하는 남자로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쓸 건데 저 스스로 제 꿈을 불신한다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첫 소설의 성공 이후로 얼마나 잘 적응했나요?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많은 지인들이 든든하게 격려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 소설을 썼고 지금껏 길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천재가 아닌 사람이 목표에 다가가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천재적 재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천재였다면 하루 11시간씩 책상 앞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127페이지